네, 오늘도 이 폭염 가실 수 있는 시원한 고민 상담 부탁드리면서 그 전에 앞서서 이 리모델링 이야기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재건축하면 강남 아파트 단지가 떠오른다면 리모델링하면 최근에는 용산 동부이촌동이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전에는 또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단지들 주목해봐야 하는지 자세히 좀 전해주실까요? 네, 리모델링이 요즘에는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6년 정도까지 15년, 16년 때 주목을 많이 받았다가 내력벽 철거가 일부 허용이 됐습니다만 3년 후에 이제 재논의를 하자라고 해서 16년 상반기 때, 19년 상반기 때, 그러니까 내년이 되겠죠.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특히나 이제 수직 증축에 대해서 일부 내력벽 철거가 허용이 된다면 일부 찌그러졌던 어떤 그 평면이 충분히 뭐 3배 이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리 좀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리모델링을 또 준비를 해왔고요. 특히나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재건축에 대한 어떤 압박이 상당히 강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든가 안전진단 강화라든가 최근에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추가 대책 얘기 나오는 것들이 작년에 이제 논의되다가 빠졌던 재건축 연한이 이제 다시 40년으로 느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추측도 나올 정도로 재건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압박이 강하고 있는데요. 더 강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재건축이 아니면 다른 상품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똑같이 새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쪽으로 많이 좀 흘러내려가셨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지분 단가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 음마 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아직 추진 단계는 아닙니다만 1:1 재건축으로 하자. 일반 분양을 아예 없애겠다라는 이제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거에 비한다면 다시 한번 이제 시끄러워질 수 있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 수평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나 노태우 정권 때 200만 호에 건설을 했던 1기 신도시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많이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재건축이 어려웠던 중층 아파트, 그러니까 기존 용적률이 180%에서 200% 초과되는 그런 아파트들은 재건축해봐야 답이 없다. 그렇다면 리모델링이 답이다. 이런 계산이 쓰기 때문에 리모델링 얘기는 앞으로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들으실 텐데 리모델링의 장단점이라든가 추진 절차라든가 어디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이제 정의 이렇게 드리는데요. 일단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기존에 낡고 불편한 그러니까 주택법상에는 이제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년. 재건축은 아시겠지만 30년인데 그거에 비한다면 15년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연수가 웬만한 아파트들은 벌써 이 리모델링 대상이 된다. 심지어 말이죠. 잠실 쪽에 있는 아파트들 엘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아파트들이 다 지금 10년 차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다 리모델링 할 수 있으니까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불편한 건축물을 증축을 하고요. 왜 작은 것들은 좀 넓히고요. 대축을 하고 대수선을 통해서 기능을 향상시킨다. 그다음에 수명을 조금 연장을 시키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경제 효과를 높이는 것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건축법 2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후화되는 거를 억제하든가 또 얘기가 나오지만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을 하든가 일부는 증축을 한다. 그러니까 다 증축하는 게 아니죠. 재건축같이 일부. 그러니까 전용 면적 30% 이내에서 일부 증축하는 행위다라고 되어 있고 리모델링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주택법을 많이 따라가는데 주택법 2조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 또 나오죠. 기능 향상해서 대수선을 하든가 일정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뭐 재건축 요즘에 안전진단 강화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만 안전진단은 이제 5개 등급으로 나오죠. A, B, C, D, E. 아시겠지만 D등급 이하로 받아야만 재건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B등급, C등급만 받아도 리모델링은 가능하다 보니까 안전진단은 꼭 해야 되고요. 그 결과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공동주택
D, E 등급은 리모델링을 못합니다. 즉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내가 몇 등급이 나올 것이냐, 이게 먼저 재건축의 리모델링의 어떤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절차를 보시죠. 옛날 과거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뭐 재건축하고 비슷합니다. 재건축의 아류작이다 보니까 조합설립인가가 나오고 안전진단, 그다음에 건축심의, 행위허가, 그다음에 분담금 확정총회, 이거는 이제 재건축 용어로 이제 살짝 바꾼다면 관리처분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주 철거한 다음에 착공 공사한 다음에 준공, 사용검사 뭐 해가지고 이제 입주를 하면 공사가 완료가 되는 그런 현상인데,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조합설립인가가 나고요. 안전진단이 2번이 들어갑니다. 안전진단이. 조합설립인가가 나오고 안전진단. 그다음에 심의를 받게 되고요. 행위허가, 사업승인인가 뭐 이렇게도 불리는 행위허가를 받고, 역시 관리처분, 권리변동계획 및 용어가 이제 살짝 바뀌는데 권리변동계획 수립 및 총회, 관리처분 총회를 하고, 철거를 한 다음에도 내력벽은 남겨놔야 되다 보니까 남겨놓은 내력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하는, 그래서 수평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착공 준공은 이제 똑같이 가는데,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력벽이 진짜 안전하냐를 한 번만 했다가 2번으로 늘렸다가 이제는 4번으로 해야 됩니다. 4번. 그래서 일단 법이 바뀐 게 뭐냐면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 계획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남시를 필두로 해가지고 기본 계획들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가 평촌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다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이 된 다음에 조합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조합에서 이제 안전진단을 합니다. 물론 성남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시범단지라고 해가지고 이 안전진단 비용 같은 경우에를 성남시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죠. 시범단지 같은 경우에서 비용을 좀 주민들한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안전진단을 받고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로 건축 도시계획 심의를 받고 사업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고 관리처분을 한 다음에 이주철거, 안전진단까지는 다 똑같습니다만 건축 도시계획 심의를 받을 때 안전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수직 증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타당성 등을 다시 한번 안전성을 검토를 한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안전성 검토는 언제냐면 행위허가, 사업 승인인가, 사업 계획인가를 받을 때도 구조 설계에 대해서도 안전하느냐라고 해서 실시 계획을 전문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이제 검토를 받는 안전진단이 이제 좀 되게 까다로워지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하중을 다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부 내력벽도 철거가 되다 보니까 자꾸 남아있는 내력벽을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절차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법규를 잠깐 보면 주택법이 개정이 돼서 13년 12월에 개정이 돼서 14년 4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말이죠. 수직 증축을 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무한정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재건축하고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최대 3계층 이내, 어떻게 되냐면 15층 이상, 우리가 이제 중층 아파트라고 불리는 것들이 12층짜리도 있고요. 14층짜리도 있고 15층짜리도 있는데 말이죠. 15층 이상 되는 18층 이런 것들은 최대 3계층을 증축할 수가 있고, 12층 정도 되는 그 이하 14층까지는 최대 2계층밖에는 못한다. 물론 올라가는 것도 있고 단지 사정에 따라서 별도 증축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거나 최대 3계층 14층 미만은 2계층이라고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때 당시에 최초에 일테면 93년이면 93년, 95년이면 95년도에 구조도면이 없을 경우에는 수직 증축은 안 됩니다. 구조도면이 없을 확률도 있어요, 사실은요. 주먹구구식의 시대였기 때문에 구조도면이 없을 경우에는 수직은 못한다. 다만 수평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수평. 그러니까 올리는 거는 못하고 넓혀지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 4번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현행 안전진단 재건축을 할 것이냐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아예 못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1차 안전진단을 일단 무조건 해야 되고요.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안전성 검토를 2번이나 합니다. 건축심의가 한 번 할 때 하고 사업계획 승인할 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2주 나가신 다음에 일부 철거하기 직전에 안전진단을 한 번을 더 해서 내력벽이 튼튼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의 동생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많은 법규를 재건축에서 많이 따왔단 말이죠. 절차도 비슷하고 말이죠. 근데 단점을 먼저 보면 재건축에 비한다면 리모델링은 단점이 설계상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기둥들을 다 철거하는 재건축은 평면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죠. 타입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이 철거를 못하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쏠릴 수밖에 없는 평면이 찌그러지는 그렇죠. 그래서 구조적인 면에서 조금 한계가 조금 드러난다라는 얘기고요. 아예 이거를 장비를 갖고 와서 없애고 싹 공사를 하면 오히려 편할 텐데 이거 다 중간에 있는 것들을 웬만하면 100%는 아닙니다만 웬만하면은 여태까지 철거 현장을 가보니까 리모델링 다 인건비가 발생을 해요. 다 수작업으로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죠. 왜? 기계 잘못 썼다가 내력벽이 허물어지면 이거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일일이 꼼꼼히 사람이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공사비가 더 비싸버립니다. 재건축에 비하면. 10년 전에도 더 비쌌고 지금도 더 비쌉니다. 거의 공사비가 주상복합 아파트 짓는 그런 거의 그 정도에 근접할 정도로 재건축에 비하면 생각보다는 공사비가 비싸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단점만 있느냐? 장점도 있습니다. 일단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립을 안 하다 보니까 사업 절차가 대단히 간소하다. 사업 절차가 간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 속도는 빠를 수밖에 없더라라는 얘기고요. 요즘에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잠깐 주춤했지만은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제 예정 금액이 또 고지가 될 거예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재건축이 아니다 보니까 초과이익 환수제도 등 많은 재건축 규제에서 벗어나 있고요. 우리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나라에 기부하는 기부 체납 비율이 있어요. 땅의 일정 부분을 이제 내놔야 되는 거죠. 공공의 성격을 띠기 위해서. 또 임대주택, 그렇죠? 임대주택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은 안 지어도 된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봅니까? 사업 조건이 그래도 재건축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얘기고요. 어디가 할까요? 이제 얼마 전에 기사 나왔던 건데요. 서울형 시범지역 해가지고 7군데, 총 7군데를 지정을 했는데 일단 남산 타운 아파트 이게 어디냐면 중구 남산동에 있습니다. 남산. 한남뉴타운 바로 옆에 버티고개 역 앞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남산 아파트가 이제 지정이 돼 있고 신도림에 보면은 우성 1차, 2차, 3차가 나란히 붙어 있는데 구로구 쪽에 있는데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시범 단지라고 보시면 되죠. 문영동에 이제 C형 아파트 밑에 이제 건형 아파트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강동호, 길동에 우성 2차 아파트 그래서 총 7개 군데가 서울형 도심 재생 리모델링 시범 사업지로 이제 선정이 됐다는 얘기. 그 외에는 없느냐? 아까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이제 대치 2단지라든가 대청역 앞에 있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이제 대청 아파트 이런 것들. 등촌동에 있는 부영 아파트, 잠원동에 있는 잠원 패밀리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동부이천동 시끌시끌하죠 요즘에 거의 매물도 없는데 한가람 건영이라든가 강촌 코롱이촌 우성 한강대우가 5개 단지가 통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15층 전후가 되는 것들은 기존의 용적률을 생각보다는 많이 써먹은 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건축 해가지고 250%, 270% 거기에 임대 아파트 빼고 나머지 남으면 글쎄요 수익성이 아주 많이 남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가 있냐면 분당에 이제 가장 제가 볼 때는 사업도 많이 진행이 됐고요. 아주 그냥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데인데요. 정자동 한솔주공 5단지. 건축 심의도 다 끝났습니다. 무지동, 구미동의 무지개마을 주공 4단지. 정자역 바로 앞에 있는 거죠. 느티마을 3단지, 4단지. 여기서 길 건너면 이제 한솔주공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야탑동의 매화마을 공무원 1단지.
이런 것들이 시범 단지로 지금 지정이 돼서 위에 3개, 4개 단지는 건축 심의가 끝나버렸습니다. 벌써. 그래서 내년 초에 수직 증축 리모델링,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의 문제가 재논의가 되면 이제 설계만 바꿔서 바로 진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사전 절차는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이 대단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등촌동이라든가 상계동 쪽이라든가 해가지고 용적률이 생각보다 많이 먹은 데들 180% 이상 되는 데들은 이제부터는 다 리모델링, 그것도 수평보다는 수직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많이 틀고 있으니까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리모델링이 뭔지 조금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재건축 막 규제한다고 야 이제 부동산 끝났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럴 리는 없으니까 다른 상품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조금 방향을 전환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